야담 이야기. 눈먼 부엉이 때문에 과거에 7번 낙방한 선비. 요새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옛날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뇌물을 먹고 뒤를 봐주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과거를 보는데도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 하니 참 고약한 일이었습니다. 전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과거 공부를 해서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기만 하면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시관들에게 뇌물을 안 바쳐서 그랬던 것입니다. 시관들이 모두 썩어 빠져서 식권은 안 보고 뇌물 바친 양을 따져서 급제다 낙방이다 제멋대로 정해버리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과거에 7번 내리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임금이 미행을 나섰습니다.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에 몰래 대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는 거였는데 임금이 미행을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가니 웬 선비가 집 앞에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뭐라고 그러나 하고 들어보니 이 선비가 한다는 말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이러고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 암만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임금이 그 선비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들으니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고 뜻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선비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궁금증이 나서 자꾸 물으니까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꾀꼬리하고 황새하고 노래 자랑을 하게 됐죠. 둘 중에 누가 노래를 더 잘하나 내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부엉이가 보게 됐어요.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애당초 이기기 글렀거든요. 황새라고 하는 것이 목은 길지만은 소리와 꾀꼬리를 당할 재간이 있나요? 꾀꼬리는 목청이 좋아서 간드러지게 노래를 잘하는데 황새란 놈은 기껏해야 빽하는 외마디 소리밖에 못 지르니 아예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런데도 황새란 놈은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제가 꾀꼬리를 이겨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 재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심판보는 부엉이한테 뇌물을 줬지요. 때는 한겨울인데 어디 개울을 뒤져서 개구리 한 마리를 얻었습지요. 이걸 부엉이한테 갖다 바치고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덩치만 컸지 어디 노래 부르는 재간이 있어. 그러니 이걸 받고 심판이나 잘해주시오. 이렇게 은근슬쩍 구슬려 놨단 말입니다. 부엉이는 동지섣달에 참 난데없는 개구리 한 마리를 얻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날이 돼서 먼저 꾀꼬리가 노래를 하는데 참 간드러지게 잘하지요. 뭐 들어보면 간장이 살살 녹거든요. 그 다음에는 황새가 노래를 하는데 이놈은 당최할 줄 모르니까 빽하고 한 번 소리를 지르고는 두 말이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뇌물로 개구리 얻어먹은 게 있으니 어떡합니까? 부엉이가 말하기를 꾀꼬리가 노래를 하기는 잘한다마는 너무 간드러져서 못 쓰겠고 황새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소리가 우렁차서 쓸만하다. 그래서 황새가 이겼다. 아, 이렇게 어거지로 심판을 받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번 짓거려 본 것뿐입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게 짐승의 이야기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을 아주 잘 찔러서 한 말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겠구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지긋한 선비가 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시오? 그랬더니 선비는 또 한 번 웃으면서 과거를 보기야 여러 번 봤지요. 그런데 과장에 온통 개구리 잡은 황새와 눈먼 부엉이가 판을 치니 꾀꼬리는 어디 발붙일 곳이 있더랍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임금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선비를 잘 타일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어디 눈뜬 부엉이가 한 마리도 없겠소. 들으니 며칠 뒤에 별과가 있다는데 꼭 나가보시오. 그래 놓고 임금이 대궐에 돌아와서 바로 아무 날 별과를 본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선비가 과장에 가보니 시제가 붙었는데 그게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 글귀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아무리 시관에게 뇌물을 바쳤어도 시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비 혼자서 글을 써내 가지고 급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눈먼 부엉이가 없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무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과 나도 눈뜬 부엉이가 되어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와 밴댕이 소갈딱지 신랑.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는데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라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신랑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남 우세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잘한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신랑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색시는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란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가 버렸다고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길래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죠.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는 밴댕이 소갈딱지와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머슴의 역지사지. 고우 원이 사나우면 백성들에게도 화가 미치지만 당장 애를 먹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관속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렴 주고, 즉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에 시달린다 해도 보기 싫은 꼬락선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관속들이야 싫으나 좋으나 날마다 원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그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참 대책 없이 사나운 원이 있었습니다. 봄바탕이 포악하다기보다 성미가 불같아서 육방관속들이고 통인이고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주먹부터 냅다 휘둘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큼 운수대통한 날이 아니고는 아무도 원에게 얻어맞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관속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저희들 볼따구니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나운 원의 손버릇을 고쳐줄까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한 번은 용한 꾀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이 조회를 마치고 혼자 동원해서 글을 읽고 있을 때를 기다려 저희들끼리 숙덕숙덕 하더니 힘께나 쓰는 머슴 하나가 동원으로 슬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잴 것 없이 성큼성큼 당상에 오르더니 다짜고짜 원의 볼따구니를 힘껏 갈기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원이 그만 눈이 뒤집혀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앞에서 얼굴도 바로 못 들던 천한 놈이 벌건 대낮에 뺨을 후려갈기니 어디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올 때가 터지라고 소리쳐 관속들을 불러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그 사이에 머슴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관속들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꾸민 일이기에 모른 척하고 짐짓 놀란 듯이 우르르 모여들어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또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잡놈을 붙잡아 형틀에 묶어라. 사지를 찢어놓겠다. 개똥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십니까? 아, 그 미친놈이 내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원이 길길이 뛰는데도 관속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원이 벼락같이 재촉을 하니 이방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서서 사똑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미쳤기로 그놈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필시 헛것을 보신 게지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속들도 멀뚱하게 서서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그것을 보고 더 노발대발하는 사이에 통인이 쪼르르 원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능청스럽게 고에 바치기를 아이고 책방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께서 발작을 하셨습니다요. 원의 아들이 버선발로 달려와 보니 제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뭐라고? 고정하라고? 잡놈이 내 뺨을 때렸는데도 고정을 해? 이제 보니 내 놈도 한통속이로구나. 원이 분을 못 이겨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니 그 서슬에 아들이 넘어지면서 책상 문갑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엉금엉금 기면서 진짜로 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래서 원은 졸지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 괄괄한 성리에 미친 사람으로 몰리니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아무도 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치미는 분을 사귀며 가슴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그 고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다가 이 고을 원이 병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딴에는 문병도 하고 위로도 해주려고 들렀는데 이 원은 마침 하소연할 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에게 마구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벌건 대낮에 머슴놈한테 뺨을 얻어맞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듣고 보니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소문대로 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더 나누어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날로 파직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병이 중해가지고야 어떻게 정사를 보겠느냐 하고 감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은 벼슬을 잃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도 어쩌다 뺨 맞은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병이 도졌다고 의원을 부른다. 약을 따린다. 난리법석을 피우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숫제 입을 다물고 소가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왜 화를 당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세상만사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요? 세 명이서 쌀 한 말로 석 달 버틴 며느리. 옛날에 어떤 양반집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5대 독자였습니다. 5대 독자니 귀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더니 암사내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래 가지고는 장가를 보내도 살림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녀석도 살림 지키고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 말 가지고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을 하나씩 달리고 쌀 한 말을 주면 그것으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 여기저기서 한다 하는 양반집 처녀들이 며느리 되겠다고 왔습니다.
양반 집이고 살림도 넉넉하고 하니 혼처야 그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왔는데 처녀가 오면 남자 종과 여자 종 하나씩 달려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쌀 한 말 갖다 놓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걸로 석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처녀마다 석 달은커녕 한 달을 채 못 넘겼습니다. 어른 하나가 못 먹어도 한 달에 한 말은 먹어야 사는데 아무리 양을 줄여도 그것 가지고는 석 달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줌씩 넣어 죽을 끓여가지고 하루에 2끼씩 먹어도 한 달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처녀마다 아껴 먹다가 쌀 떨어지면 두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비읍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한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여태 시집을 못 보냈었습니다. 그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저 건너 양반댁에서 쌀 한 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으면 며느리 삼겠노라 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딸이 말하니 아버지가 말하길 한다 하는 양반집 교수들도 와가지고 한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갔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석 달을 버티겠느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염려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못해 보내줬습니다. 이 처녀가 양반집에 가니까 역시 소문대로 참종 내외를 딸려서 쌀을 딱 한 말 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쌀을 한 옵씩 두 옵씩 내다가 죽을 쓴다. 어쩐다 수선을 피울 텐데 이 처녀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첫날부터 쌀 한 대를 뚝딱 퍼서 밥을 푸지게 지어놓고 종들에게 먹자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도리어 걱정이 돼서 아,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열흘을 못 넘깁니다. 라고 걱정하며 말해도 그저 아무 염려 말고 실컷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도 쌀 한 대 뚝딱 퍼서 밥을 지어놓고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이렇게 한 사흘 지나니까 쌀도 거의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종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슬슬 일하러 나가자고요. 나하고 아주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하루 한 짐씩 나무를 해오면 그걸 팔아서 양식을 사다 먹자고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처녀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아껴봐. 쌀이 줄지 어디 늘기를 하나. 일을 하면 절로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처녀는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세 식구가 일을 했습니다. 여자 둘은 나무를 캐다가 팔고 남자는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들여놓으니 먹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석 달 동안 실컷 먹고도 쌀이 한 감 하나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주인 양반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 쌀을 가마채로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무릎을 탁 치더니 옳거니 너야말로 내 며느리로구나. 바로 나를 받아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처녀는 양반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자기도 억척같이 일하고 제 남편도 일을 고되게 시켜서 아주 듬직한 사내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정내고 안악내고 간에 일 안 하고서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래비로 늙힌 불효자. 어느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이방이 일러주는 걸 보니 효부 효자 표창이었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거든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방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수동골 이응복은 아침 저녁으로 절구통의 나락을 손수찌어 키질을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린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효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동원 대청 호피교 위에 높이 앉아 내려다보니
효부 효자상 표창식을 보려고 몰려든 고을 백성들이 인산이내었습니다. 효자상 수동골 이윤복,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젊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차려놓고 효자인 이윤복에게 사또가 한 잔 마시고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42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그러합니다. 여봐라. 갑자기 사또가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린 상을 거둬들이고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를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힌 이 부류막심한 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쳐라. 상을 타면 탕탕 내라 하려고 벌써 주막에서 한 장 걸친 친구들이 동원에 다다르니 섣달금음께 떡치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보니 상이 뭔가 친구가 볼기짝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윤복이 풀려나기를 기다려 번갈아 업고 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을 받아올까 기다리며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윤복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초죽음이 되어 친구들에게 엎혀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윤복의 아버지는 아들 친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사랑방으로 돌아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한탄하듯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고을에 명관이 났구만.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것이지. 옛날에 한 포졸이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당연히 도둑이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잡는 것이지만 그는 특별히 밤거리 숨검 철저히 하여 야금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잡아 직접 곤장을 때리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야간 통행이 금지된 시간에 나다닌 사람을 붙잡아 문초하면서 왜 법을 어겼느냐고 호통을 치니 이 사람은 어물어물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상관이 말하기를 보아하니 그 사람은 벙어리 같은데 어찌 문책을 하겠느냐? 이번 한 번만 불문에 붙이고 속히 풀어줘라. 이에 그 사람을 풀어주고 야금에 걸린 또 한 사람을 신문하면서 무슨 이유로 밤에 나다니다 잡혀왔느냐고 묻자 이 사람 역시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어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던 상관이 수상히 여겨 그대로 세워두고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말 못하는 멍울이냐? 이 말에 깜짝 놀란 그는 엉겁결에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거짓이 탈로 나 곤장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상관이 말하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사기도 치는 놈이 치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울 속의 4명, 첩, 총각, 부인, 그리고 아버지.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내가 단단히 이르기를 여보, 서울에 가면 꼭 머리빗을 사다 주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난생 머리빗 구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놈의 머리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그 머리빗이라는 건 꼭 저 반달같이 생겼으니 혹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고 생각해 내시구려 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 잘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제야 아내가 뭘 사오라고 부탁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게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사이에 한 열흘 지났는지 떠날 때 반달이던 것이 벌써 꽉 차서 보름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옳거니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만 사면 되렸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다음 날로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아도 뭐 달같이 생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주인장,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 있소. 그러자 주인장이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습죠. 이 거울이 바로 그렇지요. 가게 주인이 둥근 거울을 내주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맞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이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오라던 머리빗은 사왔수. 아내가 물으니 남편은 보란 듯이 둥근 거울을 척 꺼내 놓았습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달같이 생긴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구려. 아내가 받아 들고 보니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태 거울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어보고 뒤집어보고 하다가 바로 들고 들여다보니 글새 달덩이 같은 색시가 그 속에 척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에그머니 이 양반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첩을 얻어왔네 그려. 그만 울고불고 야단이 난리 났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어머님, 여길 한번 보세요. 저 양반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늙은 할멈이 들어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애비는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저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주무시다 시끄러운 소리에 깬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글쎄 애비가 서울에 가더니 늙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1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현령하셨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꼭 저 나이만한 젊은 남정네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놈은 웬 놈이기에 남의 집에 와 있느니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내도 무엇라고 입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화가 나서 마당에 메어 꽂히니까 쨍그랑하고 거울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를 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제서야 큰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젊은 처자가, 남편은 젊은 남정네가, 시어머니는 늙은 여자가, 시어버지는 자기 아버지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도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울을 묻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결국엔 시아버지만 빼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2번 죽였다고 생각해 알아 누웠습니다. 소나기의 유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냥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이라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농부한 사람이 소를 부려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에 와서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이렇게 날씨 걱정을 하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게요. 라고 말하니 농부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잘 하시는군요. 아,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거요. 스님은 비가 온다고 하고 농부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내기를 해봅시다요. 스님 말대로 해지기 전에 비가 오면 내 저소를 드리지요.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이렇게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농사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를 내기에 걸었으니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소이다. 소승은 가진 게 이 쌀밖에 없으니 지면 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스님은 스님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동냥한 쌀을 모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다시 논을 갈고
스님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쌀이 공짜로 생기는 횡재수가 났다고 조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비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뭉게뭉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농부는 비에 흠뻑 젖어서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농사꾼에게야 때맞춰 비가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내기에서 진 것보다 비가 오는 게 좋아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소를 잃게 됐다는 것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거 입고 있던 옷을 만져보고 알았죠. 예, 옷을 만져보면 안다고요? 그게 도수를 부리는 옷인가요? 그게 아니라 옷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알았다오. 우리는 빨래를 자주 못하니까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니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오?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했는데 공기 속에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생각했죠.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가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를 내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농부는 금세 울상이 됐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자, 어서 몰고 가십시오. 스님은 허어 웃으면서 소 고삐를 잡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이 소를 도로 드릴 터이니 농사 잘 지으시오. 우리에게야 소가 아무 소용없지만 농사 짓는데 소만큼 요긴한 것이 또 있겠소. 하고서 훌쩍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떠나자마자 장대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뚝 그치고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하늘도 금세 맑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대서 그런 말이 생긴 건데 지금은 소내기가 소나기가 된 거라는 유래입니다. 이외에도 한자어 송나구에서 변한 것이라는 설, 천둥을 뜻하는 함경 방언 소낙에서 왔다는 설, 손,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과 악, 모질게 마구 쓰는 기운이 결합된 단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이들 또한 민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부인을 잘 만난 황희정승의 숫진득이와 안팔이. 황희정승이 총각 처녀 짝지어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궁녀라고 하면 임금이 가진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임금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궁녀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임금 얼굴 한 번 못 보았어도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게 또한 궁녀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궁녀가 임금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건 곧 목숨을 내놓은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총각을 만나는 궁녀가 있었는데 원래 이 처녀 총각은 한 동네에 살면서 일찍부터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는데 처녀가 그만 사냥 나간 임금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처녀를 못 잇는 총각은 밤마다 수십 리 길을 걸어 궁궐로 달려가곤 했는데 남의 눈을 피해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대숲에 숨어 있으면 처녀가 또 남의 눈을 피해 대숲으로 와서 만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몰래 만나던 두 사람은 그만 어느 날 내시한테 들키게 됐고 총각은 잽싸게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궁녀는 어디 달아날 데가 없어 꼼짝없이 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면서도 처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처녀가 살던 마을에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총각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숨어 다니며 이궁리 저궁리 하던 총각이 드디어 어질다고 소문난 황희 정승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딱한 사정을 말하고 처녀를 풀어줄 것을 청원해 보리라 하고서 찾아가려는데 막상 황정승네 집대문 앞까지 가고 보니 더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대같이 곧다고 소문난 황정승에게
그런 사사로운 사정을 들이대기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총각은 그 동안의 사정을 종이 쪽지에 세세하게 적어서 굴비 두rum에 매달아 정승 집담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황정승 부인이 장을 뜨려고 장독간에 나와보니 난데없는 굴비 한 두rum이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굴비 두rum을 들어올리니 종이 쪽지가 딸려 있는 걸 보고 펼쳐보니 구구절절이 애틋한 사연이라 부인이 그만 감동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바로잡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그런데 이 양반 성질이 워낙 꼬장해서 탈이야. 굴비 두rum째로 내보이면 틀림없이 부정한 물건이니 내버리라 할 것이고 종이 쪽지만 불쑥 내밀었다가는 사사로운 청원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물리칠지 모르니 이 일을 어떡한다. 부인은 궁리 끝에 종이 쪽지를 다시 굴비 두rum에 매달아 마당에 놀고 있는 개한테 던져주었습니다. 정승 집에 붙어 살면서 여태 보리누룽지만 얻어먹던 개는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들어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걸 보고 부인이 남편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리기를 원영감도 망령이지 말로는 청렴이니 결백이니 하면서 뒷구멍으로 백성들 고열이나 빠는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러니 황정승이 깜짝 놀라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황정승이 나와보니 마당에 웬 굴비두rum이 떨어져 있는데 벌써 개가 깨끗이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굴비가 뇌물이라면 정승집 개가 받아먹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지라 새끼줄에 매달린 종이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의관을 차려입고 휘적휘적 활개를 저으며 궁궐로 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보자마자 황정승은 허 웃기부터 하는데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불경이라 임금이 노여워하는 빛을 띄어도 자꾸 허허 웃기만 하니 좌중이 모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 황정승 입만 쳐다았습니다. 보다 못한 임금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경은 무슨 일로 실없이 웃는 거요? 소신이 방금 궐문을 들어서는데 글쎄 숫진득이와 안파리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황정승이 말하자 임금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진드기와 파리 같은 미물이 싸운단 말은 처음 듣소. 그리고 그런 미물을 두고 암수를 어찌 가린단 말이오. 글쎄 소신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숫진드기가 안파리더러 하는 말이 파리야 파리야 나하고 살자꾸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느냐. 요새 웬 시골 총각이 처녀하고 살려다가 쫓겨다니는 일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진드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벌레도 마음만 맞으면 암수가 짝을 지어 사는데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람이 짝짓는 걸 죄를 지운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파리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싸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임금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황정승 말을 가로막더니 내 경이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 알겠소. 그만하오. 하고는 내시를 불러 갇힌 궁녀를 걸에서 내보내고 총각도 더 찾지 말아라. 라고 임금은 명하였습니다. 그 뒤에 처녀 총각은 혼인해서 잘 살았고 황정승은 이 일로 더욱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며느리 장단에 노란한 시아버지. 어느 양반 집에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막상 새색시가 시집이라고 와보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달렸고 시아버지란 사람은 곤란 양반에 까짓것 초시라고 사랑방에서 양반다리를 꼬고 앉아 오가는 선비들 다 끌어모아 밥 주고 술 주며 살림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조상한테서 문전옥답 토실하게 물려받았지만 매년 한 자리씩 팔아치워 앞으로 4, 5년이면 알거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들에 갔다가 집에 오니 사랑방에 시아버지 글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고 얘야 술상 좀 차러 오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낫으로 3단 같은 머리를 싹둑 잘라 머슴에게 건네며 그걸 팔아 술과 고기를 사오라 일렀습니다. 그걸 받아든 머슴은 사색이 되어 사랑방으로 가 시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방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친구들은 슬슬 떠나고 시아버지는 혼자 남아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머슴에게서 머리카락을 싼 보자기를 빼앗아든 며느리는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며느리의 손에는 삐약삐약 우는 병아리 30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수 닭집도 짓고 도랑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이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봄이 됐을 땐 그간 족제비와 병으로 죽은 몇 마리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병아리들은 토실하게 자라 중달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탉도 팔고 암탉이 낳은 달걀도 팔 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장보러 왔던 친정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얘야, 사돈 오셨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술상 좀 차려라.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좁쌀 한 줌을 쥐고 마당에 뿌리며 구국 구국 하자 닭들은 놀라서 화다닥 울타리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닭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한 줌 쥐고 나와 뿌리며 구국 구국 외치자 닭들은 장독대로 지붕으로 날아올라 도망쳐 버리는 거였습니다. 구국 구국을 계속 외치며 닭들을 뒤쫓느라 구덩이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시아버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나절 닭장에 들어오면 잡겠다고 닭장 안에 쌀을 뿌리며 구국 구국 외치자 닭들은 모두 마당 옆 감나무로 올라가 가지에 앉아 밤을 샐 작정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사돈은 빈입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이놈의 닭들 다 잡아버리겠다고 장창을 써봤지만 며느리가 머리 잘라 산 걸 함부로 잡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튿날 시아버지가 마실 가구 없을 때 며느리가 겉보리를 마당에 뿌리며 허이 허이 외치자 닭들이 몰려들어 그녀 발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닭들이 모이를 다 먹자 훈련시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부직갱이로 닭들을 후려치며 구국 구국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구구 소리를 듣자마자 닭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후에 이 일을 안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을 파는 날 친정아버지를 모셔와서 시아버지와 함께 씨암닭을 잡아 제대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방앗간에서 들리는 슬픈 소리. 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 중심에는 웅장한 대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큰 기와집으로 둘러싸인 대감댁은 그 자체로 마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태홍 대감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은퇴한 관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권위적인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감댁에서 일하던 여종 소연은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대감댁에 들어온 지 3년째였습니다. 소연은 뛰어난 미모와 애교 많은 성격으로 대감댁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었으며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방앗간에 들러 곡식을 나를 떼면 집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소연아, 내 웃음소리는 이 집을 밝히는 햇살 같구나. 주방의 다른 여종들이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부끄럽사옵니다. 소연은 붉어진 얼굴로 웃으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은 밝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으로는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대감댁의 복잡한 계층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삶은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처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뿐이야. 소연은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시선이 점점 소연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태용은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매일 바쁜 일상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과 음악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당에서 일하는 소연을 처음 주에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리며 대감의 귀를 사로잡았고 이후 그는 소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 보아라. 대감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습니다. 대감날이 부르셨사옵니까? 대감은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소연은 그의 칭찬에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의 태도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이유 없이 그녀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소연의 손을 붙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손은 참 곱구나.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구나. 소연은 당황하며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물러섰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이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부끄럽사옵니다. 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소연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점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변화는 그의 아내 윤씨 부인에게도 금세 감지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동안 대감이 자신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자주 머무는 것을 보며 불쾌함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나리가 여종 따위에게 왜 그리 신경을 쓰는 것이냐? 윤씨 부인은 자신의 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녀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마님, 대감 나리께서는 그저 소연이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신 것뿐이옵니다. 다른 뜻은 없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며 소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요즘 내가 너무 나태해 보이는구나. 너는 여종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야. 윤씨 부인은 의도적으로 소연에게 차가운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억울했지만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마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고치겠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소연을 대감 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연을 방앗간으로 보내 떡을 만들게 하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일을 맡기도록 하여라. 소연은 이유도 모른 채 방앗간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갈등과 오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대감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견제하는 눈길이 있을까? 소연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낯선 곳에서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방앗간에는 대감댁의 머슴 강필이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을 가졌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아 씨, 무거운 떡판은 제가 옮기겠습니다. 쉬십시오. 강필은 소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의 도움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옵니다. 강필나리. 덕분에 한결 수월하겠사옵니다. 그들은 함께 방앗간 일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도 종종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앗간 뒤편에는 대감댁에서 키우는 송아지가 묶여 있었는데 그날도 소가 갑자기 밧줄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또 저러는구나. 방앗간. 방앗간 일을 하고 있던 강필은 재빠르게 뛰어나갔습니다. 소연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머, 강필나리. 송아지가 마을 쪽으로 뛰어가고 있사옵니다. 강필은 떡을 빚던 손을 닫고 말했다. 소연아 씨, 제가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아씨는 이쪽 길로 돌아서 송아지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소연은 당황했지만 강필의 말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좁은 길을 막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는 생각보다 날렵했고 어느새 마을 중심으로 달려가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가 시장으로 갔다. 쌀 포대가 넘어갔네. 아이고, 누가 이 녀석을 붙잡을 것이냐? 사람들은 소동에 휘말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연은 소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송아지야, 여기서 그만 뛰놀고 돌아가자꾸나. 소연은 낮은 목소리로 달래며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송아지가 차츰 진정되었고 강필이 다가와 밧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씨, 송아지를 진정시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강필은 송아지를 이끌며 소연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도 아마 겁이 나서 그랬을 것이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윤씨 부인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강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이제는 머슴까지 유혹하는 것이냐, 윤씨? 윤씨 부인은 소연에게 더욱 강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소동이 있은 후 소연과 강필은 방앗간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직접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대감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방앗간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둘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대감해.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송아지가 도망가서 강필나리와 함께 찾고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강필은 소연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날이 제가 책임지고 송아지를 찾았습니다. 소연아 씨는 저를 도와준 것뿐이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에게 향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연, 내가 내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찌 머슴 따위와 어울리려 한단 말이냐?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나리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송아지를 찾던 것뿐이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대감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여종과 어울릴 생각을 하는 것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냐? 강필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날이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옵니다. 소연 아씨를 탓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방앗간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소연과 강필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연과 강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고 결국 어린 사또 이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영은 22살의 젊은 사또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의롭고 지혜로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날이 들리는 말로는 여종 소연아 씨와 머슴 강필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셨다고 하더이다. 이 문제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하겠사옵니다. 이영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또의 방문에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들은 내 집안의 일이니 사또께서 관여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옵니다. 그러나 이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날이 집안의 일이라도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책무이옵니다. 대감은 어쩔 수 없이 소연과 강필을 부르도록 했고 이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얼굴로 사또 앞에 섰습니다. 이영은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 대감나리께서 그대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다오. 소연은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대감나리의 호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사옵니다. 강필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제가 소연아 씨를 보호하려 한 것은 오직 그녀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이영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대감을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나리, 권위를 이용해 여종을 괴롭히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셔야 하옵니다. 대감은 끝내 고개를 숙였으나 이미 그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영의 중재로 소연과 강필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감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필나리, 저는 떠나겠사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제 곁에서 보여주신 따뜻함과 믿음은 잊지 않겠사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소연아 씨,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사옵니다. 소연이 떠난 후 강필은 홀로 방앗간을 지키며 그녀를 그리워했고 대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소연이 떠난 이후 방앗간은 마치 생기를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필은 방앗간의 일들을 묵묵히 해내며 소연과 함께했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방앗간 안에는 여전히 소연이 사용하던 떡판과 작은 손수건이 남아있어 그녀의 존재를 지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소연아 씨 어디서든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강필은 매일같이 속삭이며 떡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연을 잃은 슬픔과 대감댁에서 겪은 굴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필은 떡을 나르기 위해 마을 장터에 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요즘 방에서 나오질 않으신다더라. 그러게. 그 젊은 여종이 떠난 뒤로 기운을 잃으신 모양이야. 강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록 대감에게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도 소연을 잃은 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대감 이태홍은 소연이 떠난 뒤로 서재에 틀어박혀 나날을 술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생기가 없었으며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조차 그를 말리려 했으나 대감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나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것이옵니까? 저와 집안 사람들 모두 나리를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윤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지만 대감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걱정을 말하느냐? 내가 그 아이를 멀리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씨 부인은 대감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이 남편과 집안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점차 혼란 속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상대는 머슴 강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점점 더 강필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곁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강필아, 요즘 방앗간 일은 어떠하냐? 윤씨 부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필은 대답했습니다. 마님, 방앗간은 여전히 조용하고 일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은 없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 떠난 뒤로 너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느냐? 강필은 그 말에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아씨는 이 집안에 있어야 할 뿐이셨사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저에게도 큰 아픔이옵니다. 윤씨 부인은 그의 말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필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필아, 너와 나는 비슷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윤씨 부인의 말에 강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마님과 하인이라는 신분의 간극을 넘어서는 감정을 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앗간은 윤씨 부인과 강필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종종 방앗간으로 찾아와 강필과 대화를 나누며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인들 사이에서 점차 소문으로 퍼졌고 결국 대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머슴 강필과 방앗간에서 자주 만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대감은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방앗간으로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감에? 대감의 목소리는 방앗간 안을 울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놀라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그저 방앗간 일을 살펴보러 온 것이옵니다. 강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강필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나리, 저는 마님을 존중하며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마님께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대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앗간의 떡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지럽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윤씨 부인은 대감의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감 나리, 모든 잘못을 강필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이 집안의 혼란은 나리께서 소연을 쫓아내고 저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신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옵니까? 방앗간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댁의 균열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소연이 떠난 뒤로 대감댁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감은 끝내 윤씨 부인을 믿지 못했고 윤씨 부인은 혼란 속에서 강필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필은 더 이상 대감댁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방앗간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먼 길을 떠나며 소연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소연 아씨,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강필의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감과 윤씨 부인은 집안에서 각자의 방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대감댁은 더 이상 이전의 화려함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소연, 강필, 윤씨 부인, 대감의 엇갈린 운명이 얽혀있던 장소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앗간은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았고 송아지가 뛰놀던 마당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앗간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서 피어났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옛날 옛적에 살림이 극빈하여 심산 속에서 귀밀농사나 하여 살아가는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슬하에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좀 둔하다 하여 우둔둥이라 부르고 작은 아들은 영민하다 하여 영민둥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는 우둔둥이와 영민둥이가 사냥을 나갔다가 목침만한 금덩이를 얻어왔습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식은 작은 방에 이름 있는 도적 딱장군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없는 틈에 딱장군의 졸개들이 달려들어 영감 노친을 죽이고 금덩이를 뺏어갔습니다. 하늘도 눈물 흘리고 땅도 통곡하는 소리에 형제가 집에 달려와 보니 놈들은 오간데 없고 피투성이 된 채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 뜬 부모들의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도끼를 들고 원수를 갚겠다고 무작정 나서는 것을 영민둥이가 겨우 말렸습니다. 부모들의 장례를 지낸 후 두 형제는 원수를 찾아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다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바닷가에 머물러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부모들의 원수 갚을 생각에 가끔 고기 잡는 것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하루 우둔둥이가 펄펄 뛰는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영민둥이에게 주면서 예, 영민둥이야. 너는 고기는 잡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면 어쩌겠니? 어서 이놈이나 잡아서 가마에 끓여라. 하고는 나무하러 갔습니다. 잉어는 각별히 크고 고운 데다가 어찌된 일인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영민둥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잉어를 바닷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잉어는 꼬리를 치며 곤두박질을 하더니 금부채를 토하고는 물속 깊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던 우둔둥이는 동생을 보자 고기를 끓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자초지종 다 말했습니다. 동생한테서 자초지종 사연을 듣고 난 우둔둥이는 고기를 놓아주고 부채를 삶아 먹겠니? 하며 금부채를 빼앗아 바닷물에 휙 던지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금부채가 가라앉은 곳에서 바닷물이 쭉 갈라지며 큰 길이 생겼습니다. 영민둥이가 하도 신기하여 길을 따라 가보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금부채를 집어 팔소매에 넣고 이름 모를 꽃과 이름 모를 새들을 보며 건너라니 꽃밭에 논일던 미인들이 절을 하고는 에워싸고
용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이리로 모셔라. 하는 소리에 영민둥이가 바라보니 용상 위에 용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일 전에 막내딸이 물에 나가 놀다가 어부에게 잡혔는데 마침 자네가 살려주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되었을 거네. 오늘 자네가 왔은즉 맘껏 마시고 구경하며 놀다가 요구대로 힘껏 가져가게나. 하며 창고지기를 시켜 구경시키게 하였습니다. 영민둥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무엇을 요구하고 가져갔으면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연한 주둥이로 영민둥이의 바지가랭이를 물어 당기었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귀엽다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니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는데 어디서 보았던지 눈에 익은 눈과 눈물이었습니다. 영민둥이는 강아지가 귀엽고 불쌍하여 강아지나 가지고 가겠노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으나 강아지만은 줄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나서며 용왕마마 장부 이런 중천금이라는데 하물며 용왕께서 어찌하여 일구이연하시나이까 하고 아뢰자 용왕은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안고 집에 오니 노발대발하던 형은 입이 한방만해지더니 빨리 잡아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민둥이는 가슴에 끌어안고 키워서 집을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고 하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형은 벨이 탈려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영민둥이가 단벌옷을 벗어 감싸주고 자기가 먹을 어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는 살래살래 골을 저으며 부엌으로 내려가 3번이나 곤두박질하더니 껍질을 벗고 아리따운 처녀로 변하였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세요. 저는 용왕의 막내딸이온데 전번에 부모의 허락 없이 바다 옆에 나와 놀다가 붙잡힌 후 도련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갚노라 금부채를 던졌는데 저의 부친께서는 놓아요. 저를 강아지로 변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셨사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오시어 불쌍한 저를 이처럼 구해주시니 도련님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우둔둥이가 돌아와 보니 난데없이 아리따운 부인이 백옥 같은 이 밥에 진수성찬을 갖춰놓고 자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눈이 보름달같이 커져 동생을 보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오십니까? 여보 인사드리오. 나의 형님이요. 그 소리에 부인이 절을 하는지라 절을 받고 보니 기쁘기는 한량없으나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생한테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수가 금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며 부채질을 하자 난데없는 궁궐 같은 기와집이 솟아났습니다. 이 소문은 또 도적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딱장군이란 놈이 영민둥이 아내가 욕심도 나거니와 그의 재질을 시탐하기 위해 졸개 한 놈을 시켰습니다. 졸개가 괴초리 2마리를 가지고 영민둥이네 집을 찾아가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구워달라고 하니 부인이 그 속을 송금 보듯 한 후 용왕에게서 배운 솜씨를 보이는데 부엌에다 놓으시오. 하고는 부채질을 몇 번 하니 얼음판이 되었건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몽땅 타버렸습니다. 딱장군의 졸개가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 넘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는 돌아가 매맞을 일을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며 아이들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털 몇 대를 놓고 다시 금부채를 붙이니 살이 포동포동한 꾀초리가 발가오리하게 익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었습니다. 졸개놈이 백배치하하고 돌아가 딱장군께 낱낱이 아뢰니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니 하고 울렁매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영민둥이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신주하여 용왕이 돕고 우주가 도우니 정말 그렇다면 영민둥이에게 알려라. 내일 정오에 백모래장에 나와 싸우되 그 녀석이 지면 여편네를 나에게 바칠 것이며 오지 않는다면 10만군을 보내어 뼈다귀도 남기지 않겠다고. 졸개의 말을 들은 영민둥이는 수심에 잠겨 한숨을 쉬는데 우둔둥이가 도끼를 집어들고 이제야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이때 재수가 그를 붙잡아 앉힌 후에 아주버님, 딱장군을 그렇게 허수히 볼 수 없사와요.
저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사오니 들어주십시오. 내일 도적놈들이 올 때 아주버님은 남산에 올라가 동생이 나가 싸울 때 힘껏 북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난군께서는 근심 마시고 심부름 같지만 시각을 다투니 즉시로 장인한테 갔다 오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인한테 가서 말을 그도 여인말 한 필과 후원 별당에 들려 자기가 가지고 놀던 꽃이 새 다래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여윈말을 가져오십시오. 살찐말은 백리마요. 여윈말은 천리마예요. 그래서 영민둥이가 그 길로 바닷가에 나가 금부채를 들고 길을 내라. 하니 바다가 갈라지며 풍악소리 울리더니 산호로 만든 수레가 기다렸습니다. 산호 수레를 타고 용궁에 이르니 문무백관이 절을 하는데 사위 웬일인고? 하며 장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불현간 일이 있어서 말 한 피를 빌리러 왔습니다. 거야 어려울 게 있냐? 제일 살찐 놈을 가져가라. 장인님의 신세만 지는 터에 어찌 살찐 놈을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여인 것을 빌려줌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인말의 꽃씨를 가지고 돌아오니 부인이 나와서 맞으며 난군님 갔다 오시기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부인이 시키고서는 고생이라니 될 말이요. 하였습니다. 부인은 살짝 웃으며 꽃씨를 받아들고는 오실 때 천동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면서 들으려니 절컥절컥 총칼이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지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 죽지가 뻐근하였소. 그랬을 거예요. 실은 이 꽃씨 하나가 병사 한 명씩이랍니다. 그러니 내일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불리하게 되면 작은 다래끼부터 내들고 싸우라고 하세요. 한 다래끼에 10만씩이에요. 싸움이 끝나면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튿날 영민둥이가 천리말을 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는데 남산 위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쳐다보니 형님이라 영민둥이가 기운을 얻어 달려나갔습니다. 적진에서는 딱장군이 수십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백마 위에 올라앉아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우레 울고 벼락치듯 하여 초목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민둥이야, 빨리 자른 목을 내려 칼을 받던지 아니면 계집을 바쳐라.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영민둥이가 철천지 원수놈아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이때 부인이 금부채를 슬슬 붙이니 갑자기 일진광풍이 일며 백모래를 휘몰아 뿌려치는 바람에 도적놈들은 눈을 뜰 수 없어 돌아서서 쩔쩔매었습니다. 영민둥이의 칼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일 때마다 적들의 모가지가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딱장군이 입을 벌리자 30여만의 병사들이 새노랗게 뒤덮이며 겹겹으로 영민둥이를 둘러싸고 조여들었습니다. 이때 우둔둥이가 어찌나 북을 힘껏 쳤던지 북편이 째지어 더는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다래끼를 내놓고 나가 싸우라! 꽃씨를 보고 명하였습니다. 나가지 못해 다래끼 안에서 치닥거리던 새파란 병사 10만이 달려나가며 우선 딱장군의 목을 떼고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도적대들을 쓸어눕히니 백모장엔 시체가 쌓였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들어가라! 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래끼에 꽃씨가 가득 차는데 전보다 한숨가량 적어 보였습니다. 부인이 부채질을 몇 번 하니 갑자기 파도가 치고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시체와 피를 말끔히 씻어갔습니다. 그러자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영민둥이가 개성가 속에 회군하는데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늘 대수고를 하셨사와요. 당신 덕에 나도 오늘에야 부모들의 원수를 갚았으니 응당 내 절을 받으소. 하고 영민둥이 절하려는데 아내가 두 손 맞잡아 일으킨 후 예로부터 부부일신이라 하였거늘 어찌 난군님의 원수와 소첩의 원수가 따로 있겠나이까. 이제부터 소첩도 난군님과 아주버님을 맘 놓고 모시게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형제는 태평세월을 보냈다 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한 둘째 허씨. 옛날 여주 땅에 유생 허씨가 살았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지도 못했지만 그의 성품은 인자하고 후덕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열심히 공부만 하게 하고 자기는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양식을 구걸해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허씨가 워낙 인자하고 착하니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가 찾아오면 언제나 잘 대접하고 양식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돌림병으로 부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은 밤낮 울부짖으며 간신히 비용을 마련해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3년상을 치르자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홍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삼친께서 인심을 얻어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3년이 지나 선친의 은택이 닿아요. 이제는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이 위급한 지금 형편으로는 형제가 구렁텅이에서 나뒹구는 것 말고 다른 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형제는 각자 할 일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형과 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글만 읽어왔지. 농사든 장사든 간에 돈 빌릴 곳도 대책도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배고픔을 견디며 과거 공부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으냐. 허웅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식견이란 제각각이니 좋아하는 쪽을 따르도록 하죠. 우리 3형제가 모두 유언만 한다면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배고픔과 추위로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형님과 아우는 기질이 매우 약하니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10년을 기한으로 온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서 뒷날 우리 형제가 의지해 살아갈 미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림을 나눕시다. 형수와 재수 씨는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형님과 아우는 책 상자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스님들이 먹고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공부하세요. 10년 뒤에 만나기로 합시다. 물려받은 거라고 해봐야 가대와 보리밭에 맞이기 어린 종 하나뿐입니다. 원래 그것들은 종실의 재산이라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제가 잠시 빌려서 사업 미천으로 삼겠습니다. 그날로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습니다.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형과 아우는 산사로 떠났습니다. 허웅은 저가 신혼 때 쓰던 지장을 팔아 7, 8양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면화가 풍년이었습니다. 마련한 돈으로 몽땅 미역을 사서 짊어지고 부친이 평소 왕래하며 양식을 구걸하던 친지집을 두루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면패로 삼아 면화를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면화를 넉넉히 주었으니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으면 그 양이 몇백 크는 되었습니다. 허웅은 저에게 밤낮으로 길쌈하게 하고 자기는 나가서 그걸 팔았습니다. 또 귀리 10여 석을 사와서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와 저는 매일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지만 여종에게는 한 그릇을 온전히 주면서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우면 떠나도 좋다. 그래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자 여종이 울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반 그릇만 드시는데 쇳내가 한 그릇을 다 먹고도 어떻게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여종은 상전을 따라서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허웅은 밤낮 돗자리를 짜고 신을 삼으면서 잠시도 쉴 줄 몰랐습니다. 이따금 아는 사람이 와도 그는 울타리 밖에다 자리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예의를 갖추지 못해도 책망은 말아주게. 10년 뒤에 만나세. 그러고는 한 번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 4년이 지나니 재산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때마침 어떤 이가 문 앞에 놓은 열맞이기와 가는데 며칠 걸리는 넓이의 밭을 팔기에 허웅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봄이 와 경작할 때가 되자 허웅이 말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논밭을 사람까지 고용해서 갈 필요는 없지. 내가 힘을 다해 경작하는 것만 못해.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어떡할까. 허웅은 이웃 마을 늙은 농부를 청해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나서 언덕 위에 앉게 했습니다. 허웅이 직접 보습을 잡고 농부가 가르치는 대로 논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논을 갈든 호미질을 하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보다 곡식을 2배 더 수확했습니다. 허웅은 밭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그의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뿌리자 경내 다른 집의 담배는 모두 말라 죽어도 허웅밭의 담배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수백 금을 먼저 주고 담배를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싹이 무성하게 돋아나 허웅은 값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담배 농사로 올린 이득이 400금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 6년을 지내니 재산이 점차 늘고 곡식도 4,500석이 쌓였습니다. 인근 100리 내 논밭이 모두 허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소하게 입고 먹으며 절약하는 것이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처음으로 산사에서 내려와 허웅을 찾아오자 저는 처음으로 밥새 그릇을 정성스레 준비해 올렸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눈을 부릅뜨고 죽을 끓여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형이 화를 내면서 욕했습니다.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 부자가 되었는데도 내게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단 말이냐. 허웅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기한이 다하기 전까지 절대 밥을 먹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뒤에야 저희 집밥을 드실 수 있으니 노여워하셔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형은 화내며 죽도 먹지 않고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해 봄 형과 동생이 나란히 속과에 급제했습니다. 허웅은 많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상경에 합격자 발표 행사인 방방식에 참여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광대들까지 이끌고 찾아갔습니다. 그날 늦게 광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우리 집 형과 아우가 오늘 비록 속과에 급제했지만 대과가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 공부해야 하느니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돈을 주어 보냈습니다. 형과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산사로 올라가 기한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날 형제를 산으로 보냈습니다. 10년 기한이 차자 허웅은 어느덧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리 가는 배와 비단을 골라 남녀 옷 각 2벌을 지었습니다. 형수와 제수의 집으로 사람과 말을 보내 약속한 날에 그들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또 산사에도 사람과 말을 보내 형과 동생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형제가 단란하게 한 집에 모였습니다. 며칠 뒤 허웅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좁아서 무릎도 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마련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살죠. 형제는 함께 떠났습니다. 몇 리쯤 갔을까 언덕 하나를 넘으니 위아래로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아주 커다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 긴 회랑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노비와 마소가 가득했습니다. 안채와 바깥채는 3구역으로 나뉘었는데 바깥채는 전체가 한 구역이라 매우 넓었습니다. 3형제의 아내들은 각기 안채의 한 구역씩을 차지하고 형제는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긴 베개를 베고 큰 이불을 덮으니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형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이곳은 누구 집인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냐? 허웅이 답했습니다. 제가 집사람도 모르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윽고 허웅이 종들에게 나무 상자 5개를 가져오게 하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토지 문서입니다.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산을 모은 것은 모두 제 집사람이 온 힘을 다한 덕택입니다. 그 수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웅은 20마지기 논문서를 처에게 주었습니다. 3사람은 각각 50마지기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옷과 음식이
지극히 풍요롭고 정갈해졌습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두루 베푸니 사람들이 모두 허웅을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허웅이 갑자기 슬피 울었습니다. 형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고 먹는 것이 상공도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 뭐가 또 부족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형님과 아우는 열심히 공부하니 다 속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저는 치산에 골몰하느라 학업도 내팽개쳐서 일개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선친의 기대를 제가 무너뜨려 버렸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유업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붓을 던져버리고 무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날부터 허웅은 활과 화살을 준비해 활쏘기를 연습하니 몇 년 뒤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상경하여 벼슬을 구하니 마침내 내직을 얻었고 다시 승진해 황해도의 군수를 제수받았습니다. 부임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홀연 아내의 초상을 당했습니다. 허웅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녹을 받아 봉양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외직에 부임하려 한 것은 평생 고생만 한 늙은 아내를 한 번이라도 영광스럽고 귀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무얼 위해 부임하겠는가. 그러고는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에 생애를 마쳤다 합니다. 평생을 수절하다. 남정네에 흔들린 청산과부의 삶. 산골 마을 모씨 집에서 태어난 딸아이는 하도 영민해서 17살 때에 선비 집안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으나 겨우 반년이 차지 못한 새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독자를 낳아 혼자 손으로 기르며 일생을 수절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80살이 되었고 손자니 종손이니 해서 대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노인은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자각하고서 손자 며느리들을 죄다 옆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살 시간도 몇 시간 안 남아 있구나 라고 하니 손자 며느리들이 할머니 그런 생각을 마세요. 아무리 못 사셔도 100살까지 사셔야죠. 그러자 할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인 것을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른 청이 있어서가 아니다. 꼭 한마디 일러줘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들려주세요.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못 들어드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손자 며느리들이 말하며 할머니한테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시집와서 모두가 부부끼리 백년해로를 하고 살아준다면 우리 가문의 행복이 그 이상 더할 게 없겠지. 그렇지만 만일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땐 일생 동안 수절을 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경우엔 문장에게 의논해서 다른 집으로 객가에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야. 라고 말하니 너무나도 생각 밖의 말에 손주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은 돌아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망령이 나서 하는 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냐? 한평생을 과부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생활을 60평생 넘게 해왔잖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경험해온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손자 며느리들은 정색이 되어서 듣고 싶진 않았지만 시조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부가 된 땐 나이가 겨우 18살밖에 안 되었었어. 처음부터 명문집에서 태어난 데다가 명망이 높은 집으로 시집을 갔고 또 뱃속에 어린 것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개가 같은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었지. 그렇지만 수절과부로서 젊은 세월을 보내는데 바람 부는 새벽이며 비 오는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겠니?
혼자 넋을 잃고 앉아서 차가운 벽에 가물거려 비치고 있는 등 불빛만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은 현재로도 짝이 다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는 걸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하며 할머니는 한숨을 후 내쉬고 나서 옛일을 더듬는 듯 한참 잠잠해 있더니만 다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의 조카 되는 젊은이 한 사람이 소주에서 찾아왔는데 그대로 우리 집에 남아 잠시 동안 한 집안 식구가 되어 있었더란 말이야.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그 사람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 그런데 내가 어느 때 병풍 틈으로 그 젊은이를 엿봤다가 그만 마음이 변해버리지 않았겠어. 변해버렸으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된 게 뭐야.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시부모들이 깊이 잠드는 때를 기다려서 그 젊은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방 앞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고 부끄러운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되돌아오고 말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방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도 그대로 잘 수가 없었으니 사람 죽을 노릇이 아니겠니. 마음이 완전히 미쳐났으니까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또 나가보고 또 돌아서고 이러기를 5, 6차례나 실랑이를 쳤다면 너희들은 이해가 가겠느냐? 그러다가 혀를 깨무는 생각으로 단념을 하고서 혼자 등불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담.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그 젊은이가 거처하고 있는 사랑방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젊은이는 등불을 밝혀놓고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서로가 의중을 덜어놓은 뒤 서로 손을 잡고 막 침상 속으로 들어갈 찰나였어.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 그야말로 봉둔한 발을 한 사나이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베개를 치고서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죽은 나의 남편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까무러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꿈이 깨었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책상 위에 등불이 파랗게 가물거리고 있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에 젖먹이가 젖을 찾아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내 정신으로 돌아왔지. 처음에는 놀라움 뿐이더니만 그 놀라움이 슬픔으로 변하고 그 슬픔이 나중엔 후회로 변해서 서봐도 앉아봐도 도무지 내 마음을 내가 진정시켜 놓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참고 한 끝에 그 뒤부터는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겨우겨우 양가에 착실한 과부가 된 거야. 만일에 그때 침상 안에 영몽을 보지 않았던들 일생 동안 결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부의 얼굴을 더럽히고 말았을 거야. 과부로 평생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무리해서 수절을 할 필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인제는 내 말뜻이 이해되겠느냐? 말을 마친 노파는 그것을 자식에게 시켜 기록하게 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집안의 법도로 삼으라 유언을 하고 만족하게 웃는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할머니가 수절을 지키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절을 하며 평생을 지낸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 행복하고 참되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수절을 하며 산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련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처량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반뼘은 더 자라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커다란 지네가 살았습니다. 지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영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지네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에게 정성 들여 제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네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네를 위한 제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지네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네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네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네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지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지네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지네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지네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지네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네 앞으로 가서는 지네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지네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지네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지네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진해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진해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진해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진해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진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